이번 몰아보기 영상에서는 웹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던 영상들 말고도 추가 영상으로 GraphQL과 REST API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웹 개발 관련으로 API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어떻게 API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API가 필요로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 전체적인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몰아보기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웹 개발과 일반 개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차이를 설명하고 웹 브라우저의 관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PI 사용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일반 API를 테스트하는 포스만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직접 코드로 OpenAI API 사용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 단계는 API 사용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알면 좋은 클라우드와 보안 관련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왜 GraphQL이란 API가 나온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웹 개발과 코딩이 왜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웹 개발은 일반적인 코딩이 해결하지 못하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그것은 웹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반면 코딩은 인터넷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먼저 이 구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딩 초보이지만 웹 개발자, 프론트엔드 또는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고 한다면 HTML과 CSS를 빨리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배우는지는 덜 중요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이나 코딩 테스트 문제들만 풀고 있다면 원하는 웹 개발자와 더 가까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는 일들을 자동화하거나 웹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코딩을 배우는 경우라면 굳이 처음부터 HTML 및 CSS 지식은 물론 HTTP 상태 코드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추측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웹 관련 지식이 없어도 이 게임을 하나의 파이썬 파일, py 파일로 만들고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코딩이 목표라고 해서 여러분이 웹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지입니다. 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자동화하려고 한다면 코딩 공부를 메인으로 하세요. 또한 기본 HTML과 CSS는 배우기 쉬울 수 있어도 부트스트랩이나 반응형 웹 디자인은 배우는데 좀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웹 개발은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론만으로 배우긴 어렵습니다. 종종 웹 프로젝트는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젝트에 비해 빠르게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코딩 초보자의 경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하나 코딩 연습을 하는 것에 비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취업을 위해서는 웹 개발이 요구 사항이라고 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특히 요즘 기업들의 많은 일들이 인터넷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과 광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저장 및 주문 정보들 관리.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iOS나 엔드로이드 개발자들을 보면 웹도 중요하지만 특별 플랫폼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HTML과 CSS를 코딩 배우기 시작한 후 빠르게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목표가 일단 한 언어에서 처음 익숙해지고 꼭 웹 개발자가 목표가 아니라면 알고리즘 및 데이터 구조 자료 학습과 연습을 하면서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핵심 컴퓨터 과학공학 개념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과학공학을 공부하는 건 더 큰 개발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차이를 아시나요? 쉽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컴퓨터 게임을 생각하면 아마 서버는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구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발자가 아닌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왔다고 생각할게요. 앞에 메뉴판이 보이시죠? 다양한 요리 초이스들이 있네요.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먹기로 하면 이제 주문을 하죠. 샐러드를 만드는 것이 일종의 요청 또는 리퀘스트예요. 식당의 주방에서는 이 주문을 받고 샐러드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여러분한테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레스폰스입니다. 웹 개발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건 바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샐러드를 시켰는데 주방에서 오래 걸리면 기분이 안 좋죠? 웹페이지의 로딩을 기다리는 방문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음식이 나왔는데 새로운 음식이 하나 다 나왔다고 이미 나온 음식까지 다시 나와야 한다고 하면 이해 안 되죠? 바로 웹페이지가 불필요하게 리렌더링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용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배달을 시키려고 하는데 식당에 없는 메뉴가 있다면 그건 미리 알려줘야겠죠? 방문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웹페이지에 가면 오류 404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한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이 식당 관련으로 설명해 볼게요. HTTPS는 뭔가 암호화해야 할 때 사용돼요. 여러분이 맛있는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할 때, 신용카드로 돈을 낼 때 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를 지켜줘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맛있었는지 이런 내용은 굳이 암호화할 필요가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고 먹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 웹 개발을 알아봤어요. 표현과 목표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뒤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웹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웹 검색 참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웹사이트로 유튜브, 이메일 그리고 롤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먼저 URL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하면 youtube.com 같은 URL로 가지만 실제 주소는 바로 IP 주소입니다. 여기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웹사이트 도메인과 URL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의 집을 놀러 간다고 하면 친구의 집은 여러분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도메인인 거예요. 반대로 실제로 친구의 집의 위치인 주소는 바로 IP 주소이고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다르게 생각하면 도메인은 사람을 위한 이름이고 IP 주소는 컴퓨터 서버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네임 서버 또는 DNS가 도메인과 IP 주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웹사이트 도메인을 구입하고 다른 호스팅 서비스에서 연결하려고 하면 이 DNS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그 웹사이트를 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나온 것처럼 다른 웹사이트들도 많은 경우 직접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온 몇 가지 이유들을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호스트 헤더스, 간단히 말해서 웹서버는 하나의 IP 주소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없으면 적절한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로드 밸런싱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IP 주소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장치의 네트워크 로드를 분배하는 로드 밸런서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Name Resolution, IP에 대한 Name Resolution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주소가 변경되어 적절한 IP로 이동하기 위해 수동으로 HOSTS 파일에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 면에서도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SSL TLS Certificate 또는 인증서가 나와서 HTTPS로 안전하게 연결이 가능한데 IP 주소는 쉽게 이렇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웹브라우저가 여러분이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고 로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도메인으로 시작해서 DNS를 통해서 맞는 IP 애드레스로 번역해서 안전한 보안된 방법으로 웹사이트가 로딩되는 거예요. 웹 개발자로서 웹브라우저를 잘 아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웹브라우저 영상과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 로드 밸런싱이나 캐시 같은 내용들도 이야기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포스트맨 사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포스트맨 같은 소프트웨어는 API를 코드를 안 써도 쉽게 테스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API 테스트할 웹사이트는 HTTP cat이란 웹사이트로 이렇게 HTTP 코드에 따라서 고양이 이미지가 다른 웹사이트입니다. 우선 포스트맨 설치는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치에 질문이 있으시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다른 블로그에서 설치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실행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이렇게 New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New 버튼을 누르고 HTTP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URL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린 고양이 페이지에서 코드 200을 입력하겠습니다. 200은 API가 성공적으로 답이 왔다는 결과란 뜻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웹페이지에 나왔던 코드 200의 이미지가 이렇게 포스트맨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코드 200이 아니라 2024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2024는 위 웹사이트에 나오지 않은 페이지라서 없다고 나와야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404 코드로 나옵니다. 404 코드는 없는 페이지를 갔을 때 나오는 것이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웹페이지가 아니고 일반 웹사이트 링크를 포스트맨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네이버 웹사이트 링크를 포스트맨에 입력하면 네이버의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 모두 get 요청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네이버를 구글 크롬에서 보면 같은 웹사이트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이싱크 코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이건 오류가 아닌 포스트맨에서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로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웹페이지만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짧은 영상에서는 포스트맨 사용으로 API를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웹 개발자라면 API와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맨 같은 소프트웨어로 최대한 API에 대해서 잘 알아보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내용을 합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오픈AI의 챗GPT API 사용하기, 자바스크립트와 Node.js를 통해서 API 사용해보기, 그리고 직접 필요한 걸 설치하기. 참고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목소리 역시 오픈AI API로 생성된 목소리입니다. 다른 영상들은 주로 11labs나 Vru를 사용하는 이번 영상의 목소리는 오픈AI에서 만들었어요.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오픈AI API를 사용하려면 Node.js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Node.js가 설치되면 npm을 통해서 이렇게 OpenAI.js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 자바스크립트는 물론 파이썬을 사용할 때도 pip install OpenAI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OpenAI API 키를 만들어서 가지고 잠깐 메모하는 것입니다. OpenAI API 키를 사용하려면 platform.openai.com으로 가셔서 API keys란 페이지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environment에 이 키를 저장하거나 Node.js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API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코드에 API 키를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보안 관련으로 안 좋은 것은 물론에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코드에 직접 사용하는 것, 개발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사용하는 API 코드를 볼게요. 일단 OpenA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async await 코드로 이렇게 API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한 API 키를 미리 저장했기에 이 코드에 직접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면 컨텐트 안에 질문이 있고 나온 결과를 console.log로 파일이 실행했을 때 결과를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는데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packages.json 파일을 이렇게 바꿔서 ES6 모듈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을 세이브하고 터미널이나 파워셀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3 곱하기 8이 24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를 통해서 OpenAI API를 사용해서 챗GPT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린 챗GPT 영상은 파이썬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API는 참고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API는 보통 같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여러 기능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API를 사용할 때도 기능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이미지 생성 API입니다. 아까 나온 챗GPT 3.5 터보와 비슷하죠? 이 코드는 달리 3을 API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나왔던 코드는 지우지 않고 코멘트로 바꿨어요. 이 파일을 실행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제가 펭귄 관련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달리 3이 제 프롬프트를 설명하는 이미지 프롬프트가 나오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알려줍니다. 참고로 챗GPT 메인 웹사이트에서 달리 3을 사용해도 이렇게 자세한 프롬프트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링크에 가면 이렇게 펭귄 그림이 나옵니다. API로 이렇게 그림을 생성한 것이에요. 달리 3 말고도 API를 사용하면 달리 2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코드에서 3을 2로 바꾸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추가 기능들이 2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옆에 나온 이미지 역시 아까 나온 프롬프트로 달리 이 버전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참고로 챗GPT 메인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달리 3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달리 U를 원한다면 API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OpenAI API를 사용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OpenAI API를 Node.js로 실행했고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둘 다를 해보았습니다. API는 이런 식으로 특정 웹사이트에서 토큰 같은 것을 받아서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클라우드. 구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는 구름이 더 이해하기 쉽죠? 많은 컴퓨터 전공 수업들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론적으론 나올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경력을 얻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미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인터뷰의 클라우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 무료로 클라우드를 배울 수 있게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코딩 초보가 도전하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할지 뭐가 뭔지 어렵습니다. 이 점은 비전공자는 물론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수업을 배운 분들도 클라우드에서 아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큰 벽이 있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배우려고 할 때는 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클라우드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기능들이 파트별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기존에 있는 서버의 내용이 나누어져 있고 기계 학습이나 보안처럼 따로 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서비스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스토리지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유는 스케일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스북 같이 큰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에 따른 데이터를 보관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클라우드를 쓰면 말 그래도 쓰는 만큼만 내면 되는 장점이 생기고 그에 따른 보안과 데이터 백업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처럼 종류들도 나누어지며 하시나 콜드 데이터처럼 액세스하는 횟수에 따라서 필요성이 달라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여러분이 아예 클라우드 전문가로 되려고 하지 않는 한 이런 이론만 학교나 강의로 배우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바로 개발자 관점에서 더 알아야 하는 건 이런 데이터나 컴퓨팅 종류들보다 간단하게 웹 앱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들과 연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으로 보안을 신경 써야 하는지인 거예요. 이렇게 AWS 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AWS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는 언어로 AP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한 클라우드 페이지 말고도 이렇게 기술 블로그들 보면 AWS S3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코드들이 나옵니다. 물론 중요한 건 클라우드 API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버전을 체크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핵심을 다시 이야기하면 비록 학교 수업이나 전공으로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해도 개발자라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큰 그림이라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왜를 생각하면서 간단한 웹 앱이라도 만들려고 하고 특히 이럴 때 본인이 쓰는 언어로 클라우드의 API를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조금씩 룰이 다르고 컴퓨팅이나 스토리지의 이런 이름들이나 셋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AWS에 나오는 EC2랑 컴퓨트는 애저에서는 애저 가상머신 또는 Virtual Machine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으니까 클라우드를 배울 때 늘 왜를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알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웹사이트들에서 새로운 아이디나 비번 만들지 않고 지메일이나 네이버나 카톡으로 로그인 가능한 거 바로 오스 덕분입니다. 오스의 자세한 원리와 설명은 다른 보안이나 클라우드 유튜브 영상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스 같은 것이 필요해졌는지 개발자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일단 처음 웹사이트들은 아이디와 비번을 직접 입력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인증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잘 지켜야지 안전했는데 아무래도 해킹 위험이 늘 존재했습니다. 오스는 이런 아이디와 비번을 몰라도 액세스 토큰 같은 임시키를 사용해서 권한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디와 비번으로 직접 인증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버가 특별 권한을 주고
이 권한과 같이 있는 키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OS는 authorization입니다. authentication이 아니고. 이 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합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사진 웹사이트를 로그인하려고 한다면 네이버가 OOS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든 사진 웹사이트가 OOS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로바이더인지 클라이언트인지를 알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렇게 OOS 관련 서버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 OOS를 사용하는 걸 알고 하셔야 되기에 이 영상에서 코드 관련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OOS에 대해 아셔야 하는 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아까 말한 액세스 토큰으로 관련 권한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직접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웹사이트들 내에서도 좀 더 해킹 위험에서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좀 더 OOS 내용으로 들어가면 리디렉트 URI 확인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OOS 말고도 옥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아이덴티티 또는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OOS가 좀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나 책들에 나온 보안 내용들을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OOS에 대한 큰 그림과 이유에 대한 점을 개발자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보너스 영상을 시작할게요. 일반 API를 보면 정해진 API 엔드포인트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결과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나온 포스만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get 요청을 보낼 경우 그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모두 옵니다. 자, 왜 이게 문제일까요? 다른 관점으로 질문하면 이런 REST API만 사용하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또한 왜 굳이 GraphQL이란 새로운 API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답은 바로 페이스북에서 모바일 개발 때 겪은 API의 낮은 실행 성능 때문입니다. GraphQL을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API가 SQL의 기능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REST API는 stateless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GraphQL 같은 경우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고 정보 요청 때에도 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자체가 이렇게 SQL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API와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딱 정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사용하는 면에서 정확히 무엇을 알아야 하는 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올 수 있기에 개발 면에서는 시간 단축과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GraphQL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이 GraphQL 다큐멘터리 영상을 봐주세요. 참고로 영어로 나오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raphQL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바로 REST API보다 복잡하다는 점.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GraphQL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번 몰아보기 영상에서는 웹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웹 개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코딩 테스트나 개발 프로젝트와 달리 웹에 대한 내용들은 이론도 복잡하고 실제 경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웹 개발자라면 웹을 꼭 알아야 하기에 웹을 공부할 때 항상 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지를 꼭 생각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